자, 그래서 조르주 쉐라의 영향,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그 얘기 부탁하는데 이 미술 좀 아시니까 선생님. 이거 그냥 저희가 좀 그래도 나름 좀 깊게 하긴 하는 거거든, 나름. 그리고 생각해보면 또 그래요. 이 대한민국이 넓지만 5천만 어쩌고 하지만 이렇게 또 상세하는 경우가 없을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미술사 어쩌고 한다고 해봤자, 쉐라 한다고 해봤자, 이게 사실 1시간용이 있잖아요. 유튜브 올라봤자 1시간 뭐 이거지 뭐 해봤자 쉐라 1, 2에서 2번 나머지나 한 2시간 정도 되지. 근데 저희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하잖아요. 그죠? 로댕은 2달 했어요. 네? 로댕은 2달 했대. 그러니까 로댕 2달 했고. 그죠? 로댕 2달 했고. 그러니까 그게 로댕을 전문 연구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최소한 대중적으로 하면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하는. 그죠? 그렇게 하는 게 당연히 없을 것 같아요. 없지 그렇게 하는 경우 뭐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런 강의 어쩌고 해봤자. 그죠? 근데 이제 깊이 있게 해야 뭐든지 남고 그다음에 연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조르주 쉐라. 그래서 지난번에 이거 어떻게 보이세요, 선생님? 어떤 색깔로? 옷을 푸른색, 푸른색, 금색? 검정색. 검정색. 푸른색 보이시는구나. 그쪽이 많으시네. 오늘은 오늘도 컨디션 따라서. 컨디션이 진하지는 않은 푸른색. 푸른색이 있긴 있죠. 근데 이제 원래 색을 말하라 그러면은 그 하얀색이 금색 아니냐라고 보는데 지금 그죠? 파란색이 검정색. 그게 이제 원래 색이죠, 그죠? 잠깐 보이셨나? 아니야. 아니, 뉴스에 나온 걸. 뉴스에 나오는 거죠. 네. 이제 이거 아시는구나, 그죠? 원래 파란색. 자, 이제 저 문제로부터 우리 쉐라가 시작이 됐고 그 얘기는 했습니다. 빨리 갑시다. 앞에 쉐라. 그래서 쉐라의 전묘화들, 그죠? 쉐라의 전묘화. 마지막 8번째 전시회에, 그죠? 전시회 이 그림이 전시됐고 그래서 너무나 유명해졌습니다. 이리 가자. 그래서 이 그림은 좀 이따가 더 나올래나? 어쨌든 그죠? 드가의 그림이죠. 상징주의 그림이고요. 전묘화 그림들. 그 그림만 넘겨보셔도 제가 그래도 가장 중요한 그림들 다.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부터는 또 그래요. 이제부터는 이미 눈치채셨겠지만요. 만해 이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만해 이후에 모던 아트가 되면서 핵심이 뭐라고요? 그림이 어떤 의미는 사실 나중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죠?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중 문제고 어떻게 그리느냐. 그죠? 어떻게 그렸느냐. 그죠? 어떻게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 화면을, 그죠? 화면에는 물론 선, 색 다 들어가죠, 그죠? 어떻게 화면을 구성, 하였느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거로부터 이 어떻게로부터 그러면 우리는 뭘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로부터 온갖, 그죠? 차별성 추구가 나왔다는 거예요. 딴 게 아닙니다, 그죠? 차별성, 그죠? 어떻게 이제 화면을 구성할 것이냐 해서 온갖 차별성. 그러니까 이때의 화가들은 다 19세기 후반하고, 그죠? 20세기 초까지의 화가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거는 개인 스타일이죠, 스타일. 그죠? 스타일은 결국 화면 구성법이거든요. 그죠? 그 싸움인 거예요, 그 싸움. 그래서, 뭐가 새롭다. 세잔 같은 경우. 쉐라도 그런 거고, 사실 쉐라도 엄청난 충격적인 거죠. 그죠? 화면 구성을 점으로 했으니까 이거 엄청난 거죠. 그죠? 물론 그 전에 인상주의 자체가 벌써 그렇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온갖 차별성을 추구해서 쉐라, 그다음에 바로 세잔은 기하학적으로 이제 사트시, 그다음에 그죠? 그것이 입체화가 돼서 피카소가 되고 아예 몬드리안 뭐 이렇게 다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차별성 어떻게 하면은 다른 화가들과 다르게 할 것이냐. 그래서 온갖 차별성을 추구하다가 이제 끝났죠. 이제 더 나올 게 없죠, 그죠? 더 나올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들고 나온 게 뭡니까? 그다음부터 들고 나온 게 추예요, 혐오. 그게 20세기 후반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프란시스 베이컨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그 신체 절단 그냥, 그죠? 혐오 나가고 이것도 차별성에 죽은 거죠. 뭐 보기 싫은 거 그냥, 그죠? 그거 그냥 이렇게 해놓고. 그러고서 이제 그거 한 20년 하고 나서 그다음에 할 게 없잖아요. 할 게 없으니까 20세기
후반 이후부터는 그죠? 20세기 후반 지금으로부터 4, 50년 전부터는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차별성 추구할 게 없어져가지고 매체가. 그래서 그 다음에 새로운 매체로 추구한 게 백남준인 거죠. 아예 매체를 달리해서 그죠? 그것도 다 차별성이에요 사실은. 차별성이 어떻게 하면 차별성을 추구할까? 그러니까 의미 자체는 별로 여기서 추구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 갖다 붙이기긴 하지만은요, 그 갖다 붙인 것 뿐인 거고, 그죠?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앤디 워홀이 무슨 의미를 해서 만든 게 아니라고요. 의미는 우리가 관객들이나 기자들이나 비평가들이 갖다 붙이는 거고 어떤 의미가 있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떻게 화면을 구성하냐.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이제 몬드리안으로 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죠? 수직선. 이건 점으로 찍었지만은. 어떻게 화면을 구성해야 하는가 그 문제. 자, 그래서 빨리 부지런히 갑시다. 그래서 반 고흐의 점묘화 이렇게 점으로 찍어서 누드를 과연 그릴 수 있느냐. 이렇게 되면 좀 그럴듯해 보이긴 하는데 이게 쉽진 않죠, 그죠? 점으로 누드를 그린다는 게 그죠? 그다음에 또 점묘화로 이런 야간과 어떤 그 서글픈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에 도전도 하고. 그다음에 에펠탑 거의 뭐 모자이크화가 됐죠, 그죠? 에펠탑 모자이크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이 문제작, 그죠? 그래서 저 그림 뒤에 숨겨진 자화상이 있었다, 그죠? 이렇게 숨겨진 쉐라의 자화상이 있었다 지금 얘기했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얘기 됐어, 그죠? 캉캉춤 얘기. 그다음에 그죠? 툴루즈 로트렉이 이런데 영향을 줬다. 그래서 쉐라는 하지만 일찍 죽습니다. 일찍 죽고 서커스, 그죠? 미완성작인데요. 그래서 이제 쉐라의 이제 이 전묘화의 미술사적 영향. 그러니까 쉐라가 결국 어떤 독창적인 그런 그 화면 구성법, 그죠? 만들어냈는데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더 빛나는 그런 뭡니까 명도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죠? 그 다음에 좀 어설픈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운동감의 표현이라든지 누드 표현 같은 게 사실 잘 안 된, 이렇게 무게감과 입체감이 희박한 옛날 그 중세 직후의 그림처럼 그렇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입체파의 선구적인 그림으로 평가돼서 영향. 그래서 뭐 간단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뭐 그죠? 미술 사적인 얘기니까 간단히 그냥 그렇게 이렇다고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잠깐만 보시고 넘어가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또 고민했던 게 인상주의는 순간의 인상이니까 지나가 버리는 거니까 이거를 뭔가 견고하고 영속적인, 그죠? 이른바 고전적인 작품으로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 것이냐라는 그 목표를 공유하였고, 그래서 결국 쉐라와 세잔이 그래도 이제 그 목표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후대에 영향을 준 작가가 두 명이에요, 사실. 세잔과 쉐라. 후대에 영향을 준 사람들은. 그래서 세잔과는 물론 다른 방법이죠. 쉐라는 다 분할을 했고, 세잔은 이제 그 기하학적 도형으로 쌓아 올리는 식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쉐라의 확고하고 단순한 윤과 몰개성적으로 정형화된 인물, 그다음에 무시간적, 그죠? 영속적이며 정적인 안정감과 비교할 때 쉐라의 구축적인 쌓아 올리는 터치는 이 쉐라가 훨씬 더 역동적이긴 해요. 이게 입체적인데, 그죠? 역동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에 대한 평가는, 그러니까 목표는 인상주의부터 출발해서, 그죠? 우리가 세잔은 또 인상주의라고 안 하잖아요, 사실. 그죠? 세잔은 인상주의가 아니죠. 쉐라도 인상주의는 아니고요. 출발점은 인상주의였는데 인상주의를 견고하고 영속한 것으로, 그죠? 고전적인 어떻게 하면 고전적인 반열에 올릴 수 있을 것이냐라는 고민을 했고 방법을 다르게 추구했다라는 그것. 반면 르누아르는 실패했죠. 르누아르도 마찬가지로 뭔가 견고하고 영속적인 걸 만들려고 그래서 고전주의적인 소묘와 탄탄한 윤곽선에 집중했는데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후기로 후대 영향을 준 건 크게 둘로 얘기해요. 차가운 기하학적 추상, 약간 이제 이성적인 과학적인 얘기죠. 그다음에 그 뜨거운 표현적 추상. 그죠? 이건 어떤, 그죠? 추상은 추상인데 둘 다 추상이라는 거예요, 그죠? 둘 다 추상화인데
이거는 이성적인 그 추상이고 이거는 감성적인 한마디로 감정. 그래서 표현이라는 게 감정을 표현한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입체주의와 이제 추상주의, 그러니까 몬드리안으로 대표되는 이 추상주의의 선구가 됐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입체주의의 선구. 그러니까 쉐라의 그림은 그 인물 형태들이 사실은 기하학적이잖아요, 그죠? 인물들이 뭐 자연스럽지 않고 딱 각 잡혀가지고 다 획일화돼 있고. 결국 이런 점에서 피카소 등 인체를 기하학적 형태로 단순해서 표현하는 입체주의의 선구가 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편은 아까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아까도 봤지만 이렇게 쉐라의 분할주의, 그래서 색채를 분할하고, 그러니까 색채를 분할하다 보면은 기본 색채 및 그 몇 가지 그래서 기본 색채로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사회화 색채 수는 최소화가 되고, 화면 분할주의, 수직과 수평으로 그냥 기하학적인 격자 구성의 걸 봤잖아요. 그게 이제 극단화가 되면은 몬드리안의 구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것의 선구자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뭔가 차가운 기하학적 추상. 또 한편으로 색채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뜨거운 표현. 표현주의나 야수주의 핵심은 딴 거 없잖아요. 색채 아니에요, 그죠? 감정은, 그러니까 색채가 감정을 촉발할 수 있다, 그죠? 색채만이 감정을 촉발할 수 있다. 그래서 표현주의와 야수주의는 색채에 아주 집중을 했는데요. 글로 간다는 거죠. 왜냐면은 결국 이게 신인상주의 후기에 속하는 작품일수록 이게 원색 위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원색 위주로, 그죠? 원색으로 점점 색채를 분할하다 보면은 원색만 남은 거고, 그래서 여기 쓴 것처럼 분할주의의 원칙을 수미일관하게 추진해 나가면 결국 화면 위에는 오직 빨강, 파랑, 노랑의 원색들만 남게 된다. 그리고 당연히 원색은 강렬한 어떤 표현적인 효과를 줄 수밖에 없죠. 원색이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 신인상주의, 분할주의, 색채 분할주의 기법은 이미 반 고흐나 고갱의 것과 같은 후기 인상주의 회화 또는 마티스의 것 같은 야수주의 회화로 발전할 가능성이 이미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색채를 원색으로 가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반 고흐 또는 고갱은 예술적 경력이 어느 시점에서 신인상주의 이런 단계를 거쳐갔습니다. 반 고흐도 전묘화를 그렸고요, 그죠? 고갱도 원색주의에 빠진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결국에는 원색주의. 자,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 결국 거의 야수주의 그림이에요, 그죠? 원색으로. 그러니까 그 야수주의라는 게 뭡니까? 야수주의의 기본이 자연적인 색채와 매칭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늘은 원래 파란색인데, 그죠? 원래 하늘은, 그죠? 우리 고전주의로는 하늘은 하늘색으로 그리는 건데 하늘이 하늘색이 아니라, 그죠? 온갖 색으로, 그죠? 원래의 자연적인 색과 그죠? 원래 사물의 자연적인 색과 내가 그린 색이 매칭되지 않고 내가 느낀 감정들을 표현한다는 거죠, 그죠? 내가 하늘을 볼 때 이런 색으로 표현되는 감정을 느꼈으면 그냥 그 색을 칠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야수주의의 기본 원칙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폴 시니아크의 전묘화인데 지금 전묘하잖아요, 그죠? 전묘한 점을 이제 블록처럼 쌓은 모자이크처럼 쌓은 건데 결국 글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야수주의적으로, 그죠? 그래서 아비뇽에 있었던, 그죠? 예전에 그 교황 이제 아비뇽 유수 해가지고 할 때 그때 오래된 교황청. 그래서 시니아크는 전묘화가지만은 야수주의가 이제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시니아크는 이제 쉐라보다 6살 아래로서 쉐라가 갑자기 일찍 죽은 다음에, 그때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원래 일찍 죽은 사람들은 일찍 죽은 천재를 이렇게 추앙받기 마련인데 쉐라는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죠? 라포르그나 반 고흐, 라포르그도 우리 저기 그림에 사실 다 나와요. 이게 19세기 인물들이나 유명 인물들은 웬만하면 다 이 회화에 나오더라고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술가들이 어울렸으니까 어느 누구의 작가들의 그림에 다 나옵니다. 이 라포르그는 우리 르누아르 그림에 나와요. 르누아르의 선상 위에 뱃놀이 후에 점심 식사에 우리 여기 그림이 없는데요.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 일찍 죽었죠. 라포르그 상징주의 시인, 그다음에 반 고흐, 이렇게 일찍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감탄을 하고 하는데 그들은 죽음 또한 참미 대상이 된다. 그런데 쉐라는 이 천재적인 독자적인 기법을 개발했는데 일찍 죽었는데 그렇게 뒷얘기가 별로 없는 거지. 근데 뒷얘기가 없는 건 왜 그렇다 그랬어요? 이 삶이 너무 그냥 깔끔하니까 뒷공론 할 게 없는 거야. 그죠? 반 고흐처럼 난리치고 막, 그죠? 날뛰고 해야 사람들이 할 얘기가 많은 건데. 자, 그래서 요것도 쉐라가 그린 그림 참 대단해요, 그죠? 쉐라는 전묘도 전묘하지만 이 목타마 이거를 또 재평가를 말 그대로, 그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나온 건 아니지만은요, 그 전묘화의 그 뒤를 이어받은 사람들 그림만 몇 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폴 시냐크라는 이제 그 좀 전에 말한, 그래서 폴 시냐크는 이 사람이 그 전묘법이라는 말을 만들었죠. 그래서 쉐라와 만난 후에 쉐라의 정말 열렬한 추종자가 됩니다. 그래서 쉐라의 분할주의를 이제 전묘법, 자신은 전묘법이라고 부르면서 열정적으로 남들한테 전파를 했고, 전파한 사람 반 고우 만나서도 야 이렇게 해봐라 해서 그 고우가 이 사람도 배운 거예요. 배우고 쉐라 야 대단하다 한 거고. 그래서 쉐라가 일찍 죽은 이후에 신인상주의 대표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래도 이 사람은 나름 그 미술 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게 그 죽을 때까지 독립미술가 협회 회장을 맡았어요. 요게 이제 뭔지 아시죠? 그죠? 살롱전에 대항하는, 그죠? 이 독립미술가 살롱전을 통해서 온갖 그 피카소의 입체파 그림, 그 표현주의 그림, 야수파 그림들이 다 전시됐거든요. 그러니까 살롱전에는 그런 게 전시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살롱전이 있었는데 살롱전은 그래도 아카데미적 전통하고 연결된 그림들이 전시됐고, 그런 정말 새로운 그림들은 이 독립미술과 살롱전에서 전시됐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초에 고 협회 회장을 맡으면서 논란이 많았던 야수파, 입체파의 작품들을 이 전시한 거죠. 그죠? 그 당시엔 정말 말이 많았을 텐데 그 전시한 겁니다. 나름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약간 이론적인 측면에서 그 당시의 어떤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미술 사적인 그런 것도 서술한. 실제로 그림 자체는 뭐 그렇게 유명한 그림은 없지만은요, 화가적으로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원색주의로 가면은 결국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냐크의 그림인데요, 그죠? 자신의 아내를 그린 그림인데, 그렇잖아요, 그죠? 아내를 그린 그림인데 그 원색 몇 개만 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그런 그림이 됐습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요, 이 그림이 바로 마티스. 그러니까 마티스, 시냐크가 또 마티스까지 다 받았죠. 설득시켜가지고 전묘화로 만듭니다. 근데 이제 마티스는 거기서 벗어나가지고 야수주의로 가는 바람에 시냐크랑 또 싸웠다 그래요, 나중에. 근데 어쨌든 결국 그렇게 간 거죠. 이 단계를 거쳐가지고 이리로 간 거죠. 그죠? 뭐 여기서 여기 가는 거는 뭐 별로 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마티스가 처음에 일반 뭡니까 약간의 스캔들을 가져온 그런 그림입니다. 스캔들을. 초록 줄무늬. 그 제목이 초록 줄무늬예요. 나는 똑같아. 그때 이 사람들 하는 얘기가 항상 그거잖아요. 나는 사람 얼굴 그린 게 아니다. 그죠? 어떤 주제나 대상을 그린 게 아니다. 그죠? 색채를 실험했을 뿐이다. 그거 우리 이미 나왔었잖아요. 그죠? 히슬러에서. 그죠? 그거예요. 예술이에요. 제임스 히슬러. 그죠? 제임스 히슬러. 이거. 나는 색채를 실험해서 어떻게 하면 구성해서 할 거냐? 그거를 실험했을 뿐인 거지 사람을 그린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이거. 그리고 제목이 초록 줄무늬인 거예요. 가운데 초록 줄무늬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비웃은 거지. 이게 뭐냐, 그죠? 아수라백들처럼. 자, 그다음에 시냐크는 이제 무정부주의자였습니다. 이게도 나름 그래도 유명한 좀 알려진 그나마 전묘화입니다. 그죠? 전묘화치고는 노란색. 그러니까 이것도 벌써 야수주의예요. 이게 땅바닥에 이렇게 노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노랄 수가 없는데 땅을 노랗게 그리고 이렇게 다 그린 그림. 그래서 이게 이제 무정부주의. 이게 19세기 말에 그때도 나왔었잖아요, 그죠? 무정부주의가 크게 아주 유행을 했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무정부주의가 공산주의하고 당연히 연계되죠. 공산주의에서 좀 더 나간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공산주의는 한편으로 또 그게 있잖아요. 공산주의는 또 공산당을 따라야 되니까 그럼 또 이 당이 하나의 조직으로 사람을 또 억누른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조차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을 억압하는 조직조차 없애야 된다라고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간 게 무정부주의인 겁니다. 그런데 사상은 간단해요. 그 출발점은 너무나 간단해요. 우리 이미 앞에서 했었습니다. 이게 다 낭만주의 계열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낭만주의, 그죠? 자연회귀주의, 원시회귀주의. 그러니까 마르크스 자체가 과거 원시사회로 돌아가자는 거 아니에요. 과거 원시사회는 평등했으니까 돌아가자란 말이 제일 포인트라 했습니다. 그죠? 돌아가자. 과거 원시사회로 돌아가자. 그죠? 왜냐하면은 그게 가장 계급도 없고 평등한 사회이기 때문에 여기를 썼어요. 그래서 무정부주의는 그래서 근데 그러려면은 사람들이 착해야 돼요. 과거로 돌아가는데 다 이게 야수가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서로 잡아먹으면은. 그래서 성선설.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 거예요. 루소가 나오는 맨날 우리 인간은 원래 자연적으로 그냥 순한 양과 같은 존재다. 양이니까 물론 아프면 울고 그죠? 슬프면 찡찡 대겠지만은 그냥 양과 같은 존재인데 이게 문명이 발전하면서 이걸 따지면서부터 그죠? 따진다. 이성이 발달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따지면서부터 그 모든 불평등이 나왔다. 그게 이제 인간 불평등 기원론 아니에요. 인간의 불평등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과거 회귀주의입니다. 자연 회귀주의. 그러니까 이게 이미 나왔어요. 노자도 이거예요. 노자도 똑같은 거예요. 다 사상적 바탕은 똑같아요. 노자도 이게 문명과 기술이 발달하면서 서로 잡아먹고 죽이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냥 옛날 원시 공동체로 돌아가야 된다. 원시 공동체, 소규모 사회, 그죠? 50명, 100명, 150명 사는 데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 안 싸운다. 라는 겁니다. 소규모 공동체주의, 그죠? 원시 공동체 회귀주의. 그게 출발점에 무정부주의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마을 공동체가 공동으로 소유한 우물에서 서로 돕고 있는 여인들, 무정부주의가 표방하는 공동체 사는 모습이다. 그러면 이거는 이미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좀 있는 거죠. 그런 의미가. 이게 무정부주의자가 그린 거니까 나는, 그죠? 이거는, 그죠? 이거는 무정부주의가 그린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가 또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나름 의미가 있겠죠, 사람이 그릴 때. 하지만 그래도 그거를 이제 가장 그래도 이 화가들의 그 차별성은 여기서 온다는 거예요, 그죠? 차별성은, 그죠? 그 의미적인 차별성이 아니라, 그죠? 의미적인 차별성보다는 요거, 그죠? 형식적 차별성이죠, 사실은. 형식적 차별성. 우리 형식과 내용을 그렇게 구분하자면은요. 그래서 요거를 또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면서 요 과거 회귀주의, 무정부주의. 이게 무정부주의 되면 얘기만이 아니거든요.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또 요런 것도 사실은 무정부주의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초화의 시대, 황금 시대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있다라는 식으로 미래 낙관. 이것도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평화롭게, 그죠? 어떤 억압 없이 평화롭게 자유로운 소규모 공동체에서 이렇게 낙원 같은 것을 즐기는 그런 무정부주의적인 미래를 그린 거죠. 그죠? 이렇게 탁도 띄워놓고. 그죠? 점묘화. 근데 어쨌든 이것도 딱 보시면요. 이게 딱, 그죠? 이 땅 바닥이 노란색이고, 그거에 자연적인 색채에 부합하지 않아요. 별로. 그죠? 않는 그런 색채 구사입니다. 이것도 정말 흐린, 이것도 그렇죠. 마르세유 항구. 그죠? 신약은 나중에 거기 가서 살았는데, 남프랑스에서 거의 이제 모자이크화처럼 그렇게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요건 또 시냐크가 닫고 앙리에 데몬 크로스의 이런 그림, 그죠? 이것도 이제 무정부주의적인 그림이에요. 이 다 무정부주의자들이 이 사람들 다. 이것도 뭐 그런 약간 고대적인 것 같은데 고대적이면 현대적이고 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점묘화가 좀씩 다르죠. 그 다음에 요거 보시면 좀 떠오르는 게 있으시죠?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그죠? 이게 이제 점묘화에서 출발해가지고 점이 커진 거죠, 그죠? 진짜 타일처럼, 그죠? 타일처럼 커진 거죠. 이것도 이제 앙리 마티스의 그 모자를 쓴 여인 그 그림, 이때 이런 그림을 많이 그렸나 봐요. 요게 좀 이따 로트레크한테 나올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게, 그죠? 확실히 뭐라 그럽니까? 자신만의 스타일이 있긴 있는 거예요, 나름, 그죠? 점묘부터 좀 나아간.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이제 또 다른 식의 점묘화죠, 그죠? 이렇게 흩뿌리듯이 그린 그런 거리의 연인들. 그래서 쉐라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앙드라가 그린 점묘화. 사진 같은 점묘화죠, 그죠? 사진 같은 그런 점묘화. 그 다음에 이것도 막시밀리안 리스라고 하는 이 군인이었는데 무정부주의자였어요. 그래서 들키지 않으려고 아주 노력했다고 하더라고요. 군인이 원래 무정부주의자가 있을 수가 없는데,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그죠? 선한 사마리아인, 그죠? 뭔지 아시겠죠, 그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길을 가다가 이 사람한테 도와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점묘화 같기도 하면서 약간 모네의 풍도 나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거 말고도 이제 많이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이게 쉐라가 워낙 선풍적인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점묘화를 그냥, 그죠? 자신의 스타일을 버리고 점묘화를 실어서 그린 중견 또는 이름 없는 화가들이 엄청 많았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 많은데, 자, 이 정도로 우리가 쉐라 얘기는 끝내겠고요. 쉐라 얘기 좀 다시 하시겠습니다. 바로 빨리 노트렉, 그죠?
앙리 툴루즈 로트렉. 그래서 한번 여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로트렉은 오늘 하고 다음 주까지 한 두 번 정도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로트렉은 더 가야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215페이지 그죠? 아래쪽에 툴루즈 로트레크. 로트레크라고 해야 되냐? 저는 그냥 로트레크라고 썼습니다. 로트레크까지 발음하려면 너무 발음이 길어져서 로트레크. 포스터의 대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포스터의 대가 215페이지. 그래서 그 아래 있는 그림이 제일 유명한 그림이에요. 사실은 이게 툴루즈 로트레크의 가장 많이 알려진 그림입니다. 이 블랙루스에서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포스터의 대가. 툴루즈 로트레크의 작품 스타일과 내용은 드가, 그죠? 에드가 드가와 너무나 흡사해서 작은 드가로 불릴 정도였다. 그러나 로트레크는 자신이 발명한 석판화와 포스터를 통해 미술에 독자적으로 공헌했다. 특히 대중적 포스터의 시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드가는 로트레크가 파렴치하게 자신의 작품을 모방했다고 분개하며 그의 작품에 대해 빈정거리는 했지만 얘 나 따라한다. 그죠? 나랑 똑같이 하고 나 따라하네 이런 식으로 결국은 로트레크를 궁극적으로 인상주의의 동반자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드가는 자신이 인상주의자라고 한 적도 없고 우리가 미술사 쪽으로 봤을 때 드가도 인상주의자가 아닌데 당연히 로트렉도 인상주의까지는 아니에요. 물론 인상주의도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은요. 자, 216페이지. 로트레크의 전시회에 들른 드가는 로트레크 자네가 우리 동료라는 사실이 분명한 것 같군 하고 말했다 한다. 사실 두 화가의 작품 세계는 매우 비슷했다. 툴루즈 로트레크는 드가와 마찬가지로 그죠? 말 그대로 벨 에포크, 프랑스의 그 전성시대, 아름다운 시대, 그 아름다운 그 시기의 그 정말 화려했던 그 활락가죠? 활락가 일종의 그죠? 극장. 최초로 생긴 그 현대적 극장, 댄스홀, 서커스 같은 근대적 삶, 현대적 삶을 주로 그렸다. 두 화가가 모두 갑작스럽게 스냅 사진으로 찍은 듯한 한순간의 인생 단면을 담은 사적인 모습이나 움직임을 전문적으로 그렸다. 그런 면에서 인상주의적 순간의 찰나를 포착한다는 면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다음 진기하고 비대칭적인 구도는 일본 판화에 대한 공통의 경험에서 연유하는 것이었다. 일본 판화 영향도 많이 받았고요. 로트레크는 나는 인물에만 관심이 있다. 풍경이란 단지 부가물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말했다. 사실 로트레크의 화는 인공조명이 번쩍이는 밤의 세계와 그 아래 인간들을 그린 것이다. 그러니까 아웃사이더예요. 사실 사회에서 보자면은요. 그죠? 아웃사이더. 사회의 주류는 아닌 그 아웃사이더 인간들.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그게 로트레크가 아웃사이더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의 관심을 끄는 인물은 화류계, 활락가의 여인들이죠. 그래서 화류계라는 게 그죠? 화류계 여인들로서 가수, 고개사, 창녀들인데 로트레크는 그들의 특징을 과장해 풍자하고 있다. 그러니까 풍자까지는 아니에요. 풍자라는 말은 풍자는 좀 그걸 좀 비난하고 비판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까지는 아닙니다. 풍자까지는 아니고 좀 과장된 캐리커처식으로 그랬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로트레크가 사회의 아웃사이더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사회의 아웃사이더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로 그린 이유가 뭐냐? 그 자신이 아웃사이더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자신이 귀족 사회의 아웃사이더. 여기 이제 바로 나옵니다. 그게 왜 그런지. 로트레크는 또한 자조적인 자화상을 통해 자신의 기형적인 외모를 풍자하기도 했다. 그래서 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프랑스에서 가장 유서 깊은 툴루즈 공작 가문의 기용자로 태어난 그는 툴루즈 공작 가문의 한 일파인 그죠 백작입니다. 백작이 아버지가 백작이에요. 이거 이제 툴루즈 공작 가문은 제일 위쪽에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귀족의 귀족. 그 좀 이따 하시겠습니다.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에 겪은 사고 때문에 상류자로부터 벗어나 스스로를 격리시켰다. 10대에 그는 관절 쇠약증으로 두 다리가 부러져 152cm입니다. 150. 이게 지금 150m라고 그랬어. 근데 이게 150m면 이게 6kg. 152cm. 152cm. 이게 오타가 진짜 많고 오류가 많아요. 번역을 이걸 요즘에 AI 시키면 더 잘할 텐데 이거보다는 150cm 될 수밖에 없는 대제하는 난쟁이가 되었는데 상체는 완전한 성인이지만 하체는 어린애같이 짧고 머리는 비정상적으로 컸다.
이 사고 이후 로트렉은 좋아하는 승마, 그래서 귀족이니까 이제 승마를 어릴 때부터 했겠죠. 단념하고 관심사를 미술로 돌렸다. 그래서 성인이 된 로트레크는 악명 높은 방탕아가 되었다. 알코올 중독자의 매독 환자가 된 그들은 보헤미안이나 사회의 낙오자들에 어울렸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이제 귀족 사회의 아웃사이더였기 때문에, 그죠? 아웃사이더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사회의 아웃사이더 속으로. 그래서 사창가 주변에서 빈둥거리는 창녀들을 그린 일등 작품들을 그린 당시 로트레크는 실제로 사창가에 살고 있기도 했습니다. 로트레크가 미술사에 공헌한 가장 큰 요소는 석판화라는 새로운 매체를 개발하고 포스터를 존중할 만한 주류 미술의 하나로 대중적인 포스터로 이렇게 혁신해서 만든 그런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90년부터 대담하게 시각적으로 단순한 포스터를 제작했고 그것으로 거리를 정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도 로트레크 여자 고개사 샤위 카오라는 나중에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개사의 그 사회 아웃사이더죠. 아웃사이더가 이게 연출된 그림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어떻게 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무대 뒤에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 다시 이제 15페이지에 뚫어서 로트레크.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그게 있어요. 그게 그 심리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웃사이더가 아웃사이더를 알아본다고. 그러니까 아웃사이더를 알아본다고. 뚫어서 로트레크가 이 빈센트 반 고흐가 만나서 서로 다 알아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툴루즈가 로트레크가 고흐를 위해서 목숨을 걸 정도로 그럴 정도까지 또 사실 별것도 아닌데 아웃사이더는 아웃사이더를 알아본다는 그런.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삶이 나름 우리 길게는 길게까지 할 것 없지만요. 그래도 오늘하고 다음 주 정도면 다 될 것 같습니다. 2번 정도면요. 툴루즈 로트레크 시간이 무슨 많이 지나는 것 같은데. 이게 키가 이렇게 작으면 아시겠죠? 아까 그죠? 152cm 그죠? 그러니까 다리는 짧고 이 상체 이거는 이제 컸는데 근데 팔도 다 성장하지 못해요. 팔도 약간 그죠? 짧죠. 팔도 그죠? 팔도 어른이만 이 정도까지 와야 되는데 그 정도 안 되고 다리가 짧고 그래서 지팡이가 이게 다리가 활약하기 때문에 항상 어릴 때부터 지팡이를 들고 다녔습니다. 근데 차림은 딱 완전 귀족의 차림 아니에요, 그죠? 안경도 썼고 아주 고급스러운 안경도 썼고 30세인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툴루즈 로트레크, 툴루즈가 뭘로 유명합니까? 우리 그 자매님 툴루즈가 네? 그거의 출발점 아니에요? 그 순례길, 산티아고 가는 길. 산티아고 가는 물론 출발점은 여러 곳인데요. 이제 툴루즈에서 이제 보통 다 모여서 가는. 그 의미가 뭡니까? 그 산티아고 가는 길이 왜 나왔다 그랬습니까? 선생님 아세요? 산티아고 가는 길? 혹시 맞으세요? 성당 다니시나요? 아유, 아시긴 아시나요? 산티아고 가는 길? 그죠? 그죠? 스페인 북쪽에 그게 왜 나온 거라 그랬습니까? 그죠? 야곱의 시신이 묻혀 있는 그 산티아고라는 성당, 그죠? 까지 가는 건데. 근데 그거를 왜 그렇게 그 당시 교회가 그죠? 추진을 했? 그게 바로 그 이슬람으로부터 잃어버린 그 세력을 회복하기 위한 그러니까 순례 아니에요, 순례 그죠? 순례 그죠? 순례인데 순례라는 게 일종의 그 무장 순례 같은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다니면은 그 자기 자신이 땅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꾸 다니면서 네트워크를 쌓고 만들고 그렇잖아요. 그쪽 사람들이 계속 밀려서 왔다 갔다 하면은 그 지역이 우리 땅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가 이슬람 세력에 넘어갔다가 그걸 회복하는 과정에서 그죠? 회복하는 과정에서 그 순례 산티아고 가는 순례를 그 이제 뭡니까 그걸 이제 지지하면서 결국에는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는데 그 역할을 한 거죠. 그죠? 그런 의미입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이. 예전에 네. 그 예수가 십자가 메고 이렇게 네. 갔던 네. 그거를 이제 묵상하면서 그거를 따라가 그 길은 아니고 자기네 각자 네. 그 나라에서 하는데 이제 스페인에서는 그 길로 이렇게 그 십자가의 길을 갔다 그거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건 종교적인 얘기고요. 그죠? 우리 이제 그 사회 경제사적으로 전적으로는 그죠? 정치적으로는 그 의미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툴루즈로부터. 근데 그게 바로 툴루즈가 바로 이게 그 연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툴루즈가 지도를 먼저 보시면 어디냐면 여기 있는 거예요. 툴루즈가 여기 그죠? 이게 그 그죠? 그 뭡니까 피레네 산맥이고 그죠? 그 유명한 피레네 산맥이고 요쪽까지는 기독교인데 요까지 이슬람이 여기까지 쳐들어온 거잖아. 이슬람이 그죠? 이 피레네 산맥 넘어왔다가 이제 샤를마니한테 져가지고 간 거잖아요. 그래서 요게 요 툴루즈 요 가문이 왜 1000년이냐면 1000년 전에 바로 샤를마뉴 그죠? 샤를마뉴 대왕 그죠? 샤를마뉴 8세기 벌써 1000년도 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샤를마뉴가 이 이슬람 세력이 여기 있으니까 이 툴루즈가 일종의 남부 사령부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령부 여기 이슬람 세력에 저항하는 그 이슬람 세력을 막는 그 사령부에 툴루즈 백작을 임명합니다. 백작.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 공작이 아니라 백작이 왕이 직속의 명령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위계인 겁니다. 공작은 지금 멋대로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툴루즈 백작을 임명해가지고 그 백작이 이 전체를 관할하면서 이슬람 세력을 견제하는. 그래서 어떻게 돼? 견제하면서 여기서 순례자들이 떠나가지고 여기 쭉 가면은 그죠? 계속 왕래하면은 이제 그 지역이 이제 기독교화 되는 거고 원래 있던 네트워크가 살아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 몰아낸 겁니다. 순례길을 산티아고 그 순례길을 통해서. 그래서 그 지역을 관할하는 여기 쓴 것처럼 툴루즈 로트레크 남프랑스 알비. 그러니까 이 툴루즈 지역 이 주변. 그러니까 툴루즈 가문이 당연히 이제 크겠죠, 그죠? 커서 그거의 한 그 땅 영지를 받은 그 백작, 그죠? 그래서 툴루즈 백작 가문은 그 내력이 샤를마뉴까지 올라가는 정말 유서 깊은 귀족집 그런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얼마나 유서 깊은지, 그죠? 그러니까 이 지역의 땅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이 가문이, 그죠? 다 나눠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한 가문의 큰 아들로 태어난 거죠, 이 툴루즈 로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귀족들하고도 또 다른 거예요, 위상이, 그죠? 남프랑스 툴루즈 지역이. 그러니까 툴루즈가 그 프랑스에서는 네 번째로 큰 도시라고 합니다. 네 번째로 상당히 큰 도시예요. 네 번째로 큰 도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툴루즈의 여기 알비 여기서 태어나고 요 지역에서 출생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먼저 잠깐 보시면요. 근데 귀족 가문의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근데 일단 전체적인 제가 이 사람의 그 미술 사적인 그죠? 그런 거를 여기다 써놨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스타일은 뭐냐? 그러니까 인상주의와 캐리커처. 그죠? 우리 만화 캐리커처의 그 사이 어딘가예요. 사이. 캐리커처 사이 어딘가. 좀 그렇죠. 그 그림 보시면요. 그죠? 캐리커처 사이 어딘가. 그 다음에 귀족 출신인데 이방인적인, 그죠? 아웃사이더, 귀족인데 바로 이것 때문에 이 신체적인 것 때문에 이게 아웃사이더적인 삶을 살았고, 스타일상으로 처음에는 작은 드가라는 별명을 얻었고요. 드가를 따라해서. 그러면서 이게 또 대단한 게 요 측면은 사실 대단해. 한편으로는 그래요. 이거 정말 그런 면이 있어요. 직접 봐도 그래요. 그림을 봐도 연출되지 않은 일상 속 인물의 내면, 뭐 매춘부라든지, 그죠? 이런 사람들 연출한 게 아니에요. 그 일상 속의 그 사람들의 내면과 성격을 정말 예리하게 포착해서 묘사한 거로는 드가나 이런 사람보다 훨씬 더 잘했어요. 오히려 인상주의자들은 사람 인물 묘사를 안 했죠. 근데 지금 뚜루즈 로트레그는 그러니까 인상주의랑은 다른 게, 인상주의에서 인물 묘사한 건 르누아르 정도인데 르누아르의 인물들은 한편으로는 또 천편일률적이에요. 다 예쁘잖아요, 예쁘게, 그죠? 그 내면을 그리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뚜루즈 로트레크는 그리고 또 모네 같은 건 인정을 안 했어요. 모네는 풍경화만 그렸으니까, 그죠? 풍경화, 꽃만 그렸으니까. 근데 로트레크는 좀 인물화, 그죠? 인물에만 관심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바로 그 인물의 심리, 그죠? 심리, 내면을 정말 예리하게 표착해서 묘사한 그런 뛰어난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거 아주 대단했다. 정말 천재적인. 그 다음에 이제 미술사적으로는 현대 대중적 포스트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조. 그래서 이게 미술사적으로 뭐 제가 한번 정리한 거고요. 뭐 어디 요 정도는 있어도 이런 건 없는데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좀 보다 보면은 야 이게 근데 정말 미술이냐 만화냐 이렇게 되는. 그러나 원래 캐리커처가 그 내면과 성격을 잘 포착하잖아요, 그죠? 캐리커처라는 게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얘기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여기 남프랑스 툴루즈의, 그죠? 툴루즈의 아주 오래된 그 가문에서 출생했는데, 근데 문제가 왜 키가 저렇게 됐느냐? 이것 때문인 거예요. 네, 부치는 그죠? 그죠? 알폰스 툴루즈 로트렉 몽파 백작. 그다음에 모치는 아델주에타 베들레헴이라는 근데 부친과 모치 서로 사촌 관계라는 거지. 엄마 아빠가 사촌끼리 결혼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면 사촌끼리 결혼했냐? 그냥 잘 안 와닿는데, 그러니까 로트렉의 친할머니와 외할머니가 자매였다는 거야.
이제 왕자라는 거죠. 친할머니, 외할머니, 우리 자매, 우리 자매, 그 자매끼리 애를 낳아서 결혼시킨 거니까 이게 근친 결혼에 의한 그 유전적인 질환이었다는 결국에는. 근데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그게 왜 그랬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자, 그렇게 지도 넘기기 전에 한번 잠깐 제가 다 넣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툴루즈가 그죠? 그 산티아고 순례길의 이제 출발점, 그죠? 왜냐면 거기 총 사령부가 있으니까 거기서 보급품 받아가지고 쭉 순례길 출발하는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르도가 여기 있고요, 유명한 포도주로 유명한, 그죠? 그 다음에 몽펠리에 기억나십니까? 몽펠리에 누구가 출생한 데죠? 여기 몽펠리에 다 까먹으셨죠? 키 큰 친구. 바지유, 그죠? 프레드릭 바지유, 그죠? 키 크 일찍 죽으죠? 바지유가 또 몽필리에 출신이고, 그 다음에 요거 때문에 넣었어요. 액상프로방스, 세잔이 여기서 이제 태어났고 여기서 나중에 계속 살죠, 그죠? 세잔, 그죠? 폴 세잔, 남부 쪽 그림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로트렉, 그죠? 툴루즈 로트렉, 그래서 여기는 바지유, 그 다음에 여기 아비뇽, 그죠? 교황청 있던 데고요, 아비뇽, 그 다음에 액상프로방스, 폴 세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있잖아요. 우리 칸 영화제, 그죠? 여기 그 니스 요 사이에 그 모나코 공국 있고, 그죠? 그다음에 이것도 아세요? 산레모 가요제 옛날에 있었는데 그런 거? 그 왜 깐쪼네가 많이 나오던 그 산레모 가요제에서 유명한 우리 딴 노래 많습니다. 옛날 저희 세대는요. 그 깐쪼네가 많이 여기 발표되던 그런 산레모 가요. 요게 아주 그죠? 칸, 니스, 칸, 모나코, 니스, 산레모까지 이어지는 그죠? 그 휴양지 중에 대표적인 지중해 휴양지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이제 그죠? 우리 미술사적으로는 그 정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트레크, 여기 액상프로방스 요거 이제 바로 세잔 바로 나오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귀족 가문에서 이렇게 근친 결혼을 했는데 이게 근친 결혼을 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이게 융합적인 사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술사뿐만 아니라 융합적인 사고, 그죠? 근친 결혼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근본적으로는, 그죠? 귀족들의 근친 결혼은 가문의 번영을 유지하기 위한 전통이었다는 겁니다. 그 왜? 경제적으로 있으면서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렇죠. 왜냐면 예전에는 다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럽니까? 토지 기반 경제, 그죠? 토지 기반 경제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죠? 토지 기반 경제니까 이 땅, 봉토를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권력과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죠?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거 이게 근친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만약 근친 결혼이 아니면 어때요? 아니고 계속 새로운 외부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죽고 나서 이제 자꾸 쪼개지잖아요, 그죠? 물론 옛날에는 인구가 그렇게 많이 안 늘었으니까 어쨌든 쪼개져요, 그죠? 외가 친가 해가지고 벌써 당장 일단 둘로 쪼개지. 자꾸 상속 문제에서 쪼개져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나중에 이제 알거지가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 뭐 그죠? 10대 할아버지는 귀족이었는데 이제는 뭐 말 그대로 그것만 양반이 귀족이고 아무것도 없는, 그죠? 아무것도 없는 귀족이. 그래서 그거를 유지하려면 토지 기반 경제에서 이걸 쪼개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죠? 쪼개지 않아야 되니까 근친끼리 하는 거지. 근친끼리 하면은 안 쪼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합스부르크 왕가 옛날 그것도 딱 결국 그 원리예요, 그죠? 근데 물론 그건 유럽 내에서 노는 거니까 너무 했지만, 그래서 이게 지금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적용하면은 이것만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융복합적으로 적용하면은 당장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안 쪼개기 위해서 장자한테 다 준 거잖아. 차남 넌 없어, 그죠? 왜냐면 이걸 쪼개주면은 차남 삼남 쪼개주면 이게 만석군이 천석군 되고 천석군이 백석군 돼서 이게 평민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차남 셋째는 몰라도 약간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가문을, 그죠? 그래서 장자한테 이제 한마디로 몰빵이죠. 요즘 말로 몰빵 주는 거고, 또 그 다음에 이게 다 연관돼요. 왜 우리가 그 80일간의 세계일주 보면은 인도를 가다가 인도에서 어떤 젊은 여인이 순장, 이거 똑같은 거예요. 순장, 남편이 죽으면은 아내는 그냥 자기가 스스로 이제 목을 매다 죽어서 같이 묻히는 거. 이게 왜? 이거 똑같은 원래 이것도. 그죠? 처가 쪽으로 안 가게, 하나로. 네, 안 가게. 그래서 자기
아들들이 엄마가 낳았는데 아들들이 엄마 빨리 죽어야 돼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전통적인 그런 사고 방식인데 결국 그게 그 원리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죠? 이 쪼개지지 않고 왜냐면 토지 기반 경제는 그거라는 거예요, 그죠? 토지 기반 경제는. 그러니까 이제 쫙 영업도 이해되시겠죠, 그죠? 그렇게 연관돼서 물론 이데올로기적으로는 귀족들이 근친 결혼한 건 있어요. 그 이데올로기적인 그죠? 표면적인 이유는 뭡니까? 순혈 유지죠, 그죠? 순혈, 그죠? 혈통, 우리는 그 고귀한 피인데 이게 천주라고 섞일 수 없다 말로 천주라고 섞이면 안 된다. 그게 이제 이데올로기적인 거고, 그죠? 실제로는 이게 경제적인 기반, 그죠? 이 기반이 분할되거나 와해되는 걸 막기 위한 그런 어떻게 보면 고육지책인 거죠. 근데 그게 나름 작동을 한 이유가, 그래도 1000년 동안 작동한 이유가 있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이 사람도 모르진 않았다는 게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친 결혼하면은 여기 쓴 것처럼 자손들 유전자로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백작의 가문에도 오랫동안 당연히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 근친 결혼으로 인해 사사나 그죠? 전응아 출산이 많았겠죠. 전응아 모자르고 막 일찍 죽고 훨씬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게 또 장점이 있어요. 다 죽고 하나만 나오는 안 쪼개지니까. 그래서 걔들도 많이 사살하면 또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옛날에 되게 통한 게 어차피 그 유아 사망률이 엄청 높았고, 그죠? 유아 사망률이 높은 데다가 또 게다가 이것까지 나오면은 그 중에 한대 몰아주게 되는 거니까 유지가 되는 거죠, 나름.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애들이 나올 거 아니야, 나오기는. 자, 그래서 어쨌든 비밀 아닌 비밀이죠.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하지만은 이제 어쨌든 그런 이유에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좀 이해되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그림 보시면은 이거는 그 들라크로와의 좀 영향이에요, 그죠? 들라크로와, 그죠? 낭만주의, 그죠? 몰아치듯이 휘몰아치듯이 그리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정말 대단해요. 17세에 그린 그림인데 자기 아버지를 그린 거예요. 아버지는 이렇게 백작이 탁 사두마차 대단하죠, 저 정도면은, 그죠? 탁 끌고 그냥 자신의 영지를 달리는, 자신의 정말 아까 봤잖아요, 그 영지 얼마나 넓어요, 남부 프랑스에, 그죠? 그 영지를 달리는 그런. 자기 아버지는 사관학교를 나왔고 사냥, 말타기, 매 기르기 연 이건 뭐 영지가 엄청 넓어야 돼. 그래서 정말 전통적인 귀족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그렇게 들라크로와 영향이 보이는 17세 때. 자, 그다음에 이거 자기 엄마, 그죠? 자기 엄마 그린 거예요. 자기 엄마는 이 좀 밝은 색의 인상파 기법을 사용한 게, 그죠? 이게 벌써 영향을 받았어요. 파리르에서 있었거든요, 로트렉이. 그래서 그죠? 흰색, 그죠? 흰색을 많이 사용한 그런 모리조 같은 풍도 약간 나고요. 모리조, 그죠? 베르트 모리조 풍 같은 나는 흰색의 그런 인상파적인 기법을 사용한, 그죠? 그런 지금 백작 자기 엄마가 이렇게 차 같은 거 마시고 있는.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결혼이 제대로 오래 갈 리가 없잖아요. 사촌끼리 한 거니까 정략적 결혼 아니에요, 그죠? 이 가문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매가 만나가지고 네 아들하고 내 딸하고 결혼시킨 거니까 자매가 그렇게 했던 거에서 황당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죠? 그래서 이 부부의 좋은 관계는 오래 지속되기 어려웠다 해서 자손만 낳으면은 그다음에 이제 각자 가게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자손 한둘 생산하면은. 그래서 로트렉을 낳았고 로트렉 출생 4년 뒤에 모친은 둘째를 낳았지만 역시 허약해서 오래 살지 못하고 1년 만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엔 더 낳을 게 힘들고 없다 해가지고 이제 그때 각자 갈 길 가는 거예요. 각자 재산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때부터 부부는 성격 차이를 이유로 형식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한 채 각자의 삶을 다 이제 별거해서 이렇게 귀족의 삶을 살게 됩니다. 각자 귀족의 삶을. 로트렉의 양육은 뭐 당연히 엄마가 맞겠죠, 그죠? 엄마하고 유모 밑에서 기르는데 당연히 어릴 때 얼마나 사랑을 받았겠어요. 그 외아들 아니에요? 그 어마어마한 백작 가문의 외아들인데. 그래서 작은 보석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모친과 주위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자랍니다. 그런데 이제 자라면서 그 불행이 닥치기 시작한 거죠. 여기 이렇게, 그죠? 3살 때 이거, 그죠? 로트렉 왜 치마 입고 있는지 아시죠? 이게 치마, 그죠? 이 당시 다, 그죠? 이제 남자애들도 다 그냥 그 옷을 저렇게 입었습니다. 그래서 8살 학교 갈 나이에 이제 당연히 이제 파리로 가는 거죠. 시골에서, 그죠? 파리로 가서 사촌들 학교를 다녔으나 공부는 잘했어요, 그죠? 약간 지적이잖아요, 그죠? 아까 안경 쓰고. 그래서 허약했고
작은 키 때문에 키가 이제 안 크는 거야 점점 다른 애들이 안 크기 때문에 작은 시설안에 별칭을 얻는다. 그래서 학교 공책에 말, 기사, 개세 등을 대생했으며 승마를 배우면서 말을 매우 좋아하게 되는데 근데 정말 몸이 허약해서 학교를 다니기 힘들 정도로 이제 허약하게 된 겁니다. 한 10세 때 그래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힘든 귀족들은 가정교사한테 많이 배우는 거죠. 학교 안 가도. 그런데 드디어 이제 그게 키가 점점 안 자라고 몸이 허약한 증상이 드디어 드러난 게 14세, 15세 그죠? 거실에 놀다가 의자에서 떨어져서 왼쪽 다리. 그러니까 이게 의자에서 떨어진다고 왼쪽 다리가 심하게 골절되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삐거나 뭐 부러질 수는 있어도 금방 붓는데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또 그 다음에는 거의 완치되는 듯했으나 산책 도중에 구덩이에 빠져서 또 오른쪽 대퇴부 그죠? 여기죠. 이거는 이게 결국에는 가족들은 그렇단 말로 이제 애한테 괜찮다. 그래서 꾸며가면 쉬쉬했지만 실은 로트렉은 이미 유전적으로 뼈에 이상이 있었고 10세 무렵부터 이때부터 벌써 이제 증상이 온 거죠. 키가 안 자라고 그죠? 증상 소리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오늘날에 그죠? 사고 때문에 키가 자라지 않은 게 아니라 사고가 나서 뼈가 안 붙은 것 자체부터 벌써 그죠? 사고가 그 정도 사고에 뼈가 부스러지는 건 이미 뼈 발주과 관련된 유전 질환이 있었을 거다. 그래서 뭐 툴루즈 로트렉 증후군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 거를요. 이해되시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 키가 자라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골절 사고도 그 유전적인 허약함의 결과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온갖 교정과 치료를 당연히 했겠죠. 돈이 많으니까요. 그죠? 그래도 그걸 어떻게 키를 키우기 위해서 그 당시 별거 다 했더라고요. 뭐 납 매달아서 길게 뭐 늘리기 근데 참 별의별 거 다 했더라고요. 별의별 거 보니까. 그래서 로트렉의 그 엄마가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려고 별짓 다 했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로트렉의 다리는 13, 14세 이후에 더 이상 성장하지 않게 되었고 최종적인 키는 152cm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진짜 로트렉이 한 말대로 조금만 더 컸어도 그죠? 158, 9만 됐어도 별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 키가 작았으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그죠? 어떻게 보면 참 그런데 좀 그래요. 그러니까 키도 키지만은 그 난장애적인 그런 모습 때문에 참. 자 그래서 결국 로트렉은 그 17세 때 바칼로레아 대학 시험에 합격하지만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화가가 되기로 결심한다. 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자화상, 이것도 상당히 그 인상주의적이죠, 그죠? 인상주의적인 그런 자화상을 그렸습니다. 이 화가가 되기로 했을 때 뭐 부친과 모친은 뭐 반대하지 않아요. 뭐 물론 이제 다른 지방 같은 경우에 뭐 법대를 가야 된다 이런 것도 있지만 여기는 그렇지 않고 모두 로트렉의 선택에 반대. 자기가 좋아하는 거 외아들인데 그죠? 하게 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명 화가도 막 소개시켜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렇게 말 나오잖아요, 그죠? 내 다리가 조금만 더 길었더라면 난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죠? 로트렉 자신이 한 말입니다, 그죠? 그렇죠? 정말 조금만 더 길었으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아웃사이더가 결국 아웃사이더의 세계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의 신체적 결함 때문에 이게 또 그냥 평민이었면 또 차라리 그냥 그런 일을 사는데 이게 귀족에서 정말 귀한 집에서 그렇게 태어나서 있기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 한편 더 대비가 되는 거예요. 더 대비가 그죠? 자신의 처지가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신체적 결함 때문에 그로 하여금 사회적 결함이 있는 또는 결함이 있다고 여겨지는 자들 아까 말한 뭐 창부라든지 뭐 그죠 그런 그 사회의 그 어두운 그죠 밤의 세계의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매춘부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게 사회적 결함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인데 그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생을 살게 되는 거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이런 식의 신체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자의식이 강하죠. 어릴 때부터 그죠 나는 왜 그럴까 그죠 나는 왜 이게 뭐 하나가 없냐, 뭐가 짧냐, 뭐 이러냐, 뭐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당연히 그랬을 거예요, 로트렉도 나는 왜 이게 제대로 크지 못했냐. 그러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죠, 특히, 그죠? 이런 장애를 가진 경우가. 그래서 이 사진이 한편으로는 재밌으면서도 이제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연출된 사진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두 개를 찍은 거죠, 두 개를, 그죠? 두 개를 찍어가지고 여기 자기 친구인 그 사진사가 모리스 기베르라는 사진사가 그 포토 몽타주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두 개를, 그죠? 이것도 로트렉이고 이것도 로트렉이에요, 그죠? 그래서 미스터 툴루즈 씨가 로트렉 씨를 그리다, 그죠? 다 같은 사람인데, 그죠? 같은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그리는 식의 사진, 연출된 사진. 근데 이거를 봐도 그만큼 자기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들여다보는 어릴 때부터 나는 왜 이런가라는 그런 자의식이 있었을 거라고, 강한 자의식이 있었을 거라고 이렇게 추가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이제 그래서 이게 잘못 알려진 게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우리 원래 항상 화가가 되겠다 그러면은 다들 집안에서 반대하잖아요. 특히 귀족 집안일수록 반대하는데, 니 지금 법대 가야지, 바지일처럼 의대 가야지, 뭐 이런데 이거는 반대를 안 해서 자기 잘못 쓴 책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가족들하고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진 거는 그가 화가가 된 게 아니라 나중에 그가 선택한 작품 주제가 이 저속한 거잖아요, 맨날. 이 밤의 여인들 그리고 말이야. 술집 그리니까. 그러니까 자기 엄마는 애가 화가가 된다 그랬을 때, 야, 나름 그 아카데미 스타일의 그런 화가가 되면 되겠다. 이 그림 잘 그리니까. 그래서 그런 선생만 붙이고 했는데, 애는 그한테 그만두고 그냥, 목마르뜨르의 그 활락가에 들어가가지고, 저속한 주제를, 그것도 표현 방법도 막 이상한, 그죠? 쉽게 말하면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지는 않는 거예요. 아카데미지 않은. 그래서 가족들이 이게 뭐냐라고 크게 실망을 했다는 겁니다. 서로 마음에 안 들어 했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어쨌든 이제 그 전까지는 가족들이 전격적으로 로트레에게 그림 공부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부친의 친구였던 동물화가 레오네 프레토라는 사람, 이 사람들은 농아였습니다. 농아, 귀가 안 들리는 거죠, 그죠? 그런 화가한테 지도를 받고, 그래서 이 사람한테 많이 배웠다 그래요, 그거를 특히. 또 그 다음에 당시 인기 조상화가인 레옹 보나의 화실에 들어간다. 레옹 보나도 우리가 몇 번 나오긴 했었습니다. 그 사람 그림은요. 그래서 따로 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보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의 그림은 조금도 나쁘지 않네. 오히려 뛰어나다네. 그림 실력은 뛰어나다는 거죠. 하지만 그저 나쁘지 않다는 의미일 뿐이야. 결국 자네의 취향이 저속하다. 그러니까 이상한 것만 그린다는 거예요. 아카데미가 좋아하는 그저 신화적인 역사적인 이런 거를 그려야 되는데, 얘는 이상한 그 뒷골목이나 그리고, 그죠? 그냥 그 일종의 사회의 그 평범한 천안 또는 하층민이나 그리고 그러고 있으니 너는 취향이 저속하다라는 이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옹 보나 화실이 문을 닫고, 로트렉은 또 다시 이제 또 다 그래도 유명한 아카데미 살롱전에서 입상한 화가 이제 페르난 코르몽 이런 사람이 화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래 다녀요. 집에서 지원해 주니까 화실 다니면서, 화실이 문이 닫히고 5년 동안 오랫동안 다니는데요. 그런데 여기 또 오래 다닌 이유가 있어. 오래 다닌 이유는 이 또 선생은 별로 쪼질 않은 거예요. 막 쪼질 않고, 여기 쓴 것처럼 코르몽의 영향을 받은 게 거의 없다. 5년 동안 다녔는데, 그래서 코르몽은 주로 로트렉의 드로잉. 그래서 로트렉이 결국 이 드로잉 실력이 뛰어난 거예요. 보시면 이게 선이 많습니다. 이런 그림 봐도, 그죠? 선적인 표현이 많아요. 드가도 왜 이 소묘 드로잉을 아주 사랑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신도 이 로트렉도 드가를 따라서 이 드로잉 연습을 엄청 많이 하고 드로잉이 뛰어나. 근데 결국 드로잉이 뛰어나니까 캐리커처가 잘 나오는 거죠. 캐리커처가, 그죠? 아주 예리한 캐리커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드로잉 연마에는 도움이 됐는데, 문제는 이 새로운 스승은 부드러운 주도 방식은 더 큰 성장에는 그리 좋은 작이 되지 못하였다. 로트렉을 했다. 그러면 이전보다 별로 뛰어나지 않은 드로잉에도 잘했어, 이만하면 됐어, 이런 식으로 만족해버리니까 이게 뭔가 한계를 밀어붙이고 더 이게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자극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로트렉이 나름 이 파리에서 이 화실을 다니면서 화실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전시회나 이런 걸 많이 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벌써 세상은 바뀌었잖아요. 인상주의가 나온 다음에 바뀌고서 그런 사람들이 막 인기를 끌고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제 드디어 사고를 한번 칩니다. 드디어 사고를 치면서 아카데미 스타일과 이제 확실히 멀어지는 그런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배우다가, 물론 처음에 또 이상한 건 또 우연히 에드가 드가의 화실이 있던 건물에 들어가요. 목마르트 이사했을 때 건물에, 그죠? 건물이 3층, 5층 이런 거잖아요. 거기 화실이 있는 그 건물, 친구 집에 잠깐 들어가는데, 드가 화실이 있으니까 또 그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일본 목판의 행미를 느끼고 드가에게 상당한 관심을 가지면서 영향을 받고, 결국 드가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거는 아카데미 스타일과는 이제 멀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고를 치는 게 나옵니다. 사고를 치는 그림이 이제 이 그림이에요. 이 패러디 그림. 이게 유명한 그 피비드 샤반의 그림, 이 패러디 그림을 그립니다. 패러디. 벌써 유명한 그림을 패러디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불경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그림이
1884년 로트렉은 살롱전에서 그죠? 살롱전 그죠? 권위 있는 거 살롱전에서 굉장한 인기를 모았던 엄청난 큰 크기 그 피비드 샤반 우리 나왔었죠 그죠? 피비드 샤반 그 주특기가 뭐라고요? 그림자가 없는 그죠? 그림자가 없어요 그죠? 근데 그림자가 없는 게 왜 없다 그랬습니까? 사람을 그린 게 아니라 영혼을 그린 거니까 그죠? 사람이 죽으면 그림자가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를 그린 거라는 겁니다. 영적인. 그래서 그림자를 거의 그리지 않은. 근데 어쨌든 피비드 샤반 나중에 상징주의 할 때 잠깐 나오겠습니다. 피비드 샤반이 자꾸 나오는데요. 그 당시 유명한 피비드 샤반의 이 엄청난 벽화를 이게 신성한 숲 줄여서 신성한 숲이고요. 원래 제목은 좀 길입니다. 제목은 예술과 뮤즈에게 사랑받는 뭐 신성한 성스러운 숲이라는 요게 이제 그 벽화로 갖다 붙은 거죠. 리옹 박물관에. 그리고 이제 그 전에 그 펼쳐놓은 작품이 이겁니다. 펼쳐놓은 작품. 그래서 이거를 그려가지고 엄청 인기를 끌어모았는데 근데 이 작품은 벌써 좀 그리스 고전주의적인 취향과 약간 절충주의적인 취향 그죠? 그런 게 좀 또 평화주의 그죠? 그런 것까지 결합된 전원주의 그죠? 그런 취향 결합된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패러디했어요. 패러디. 사람들이 이게 엄청 인기를 끄니까 근데 로트렉이 보기엔 이게 결국 또 아웃사이더인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인사이더의 그림이라면은 자신이 이게 이제 꼴불견인 거지. 아웃사이더로서 저런 건 해서 약관 20살의 로트렉이 모범으로 강요당했던 그 관료주의적이고 부르주아적인 살롱의 이 공허하고 위선적인 실제 세계가 이렇지 않은데 자신의 삶은 이렇게 아름답지 않잖아요. 사실 그거예요. 자신의 삶은 아름답거나 이런 뭐 뮤즈를 영감을 받고 예술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은 다리가 짧아서 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이게 그죠? 아름다운 영감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다리가 짧고 이 와서 이게 하는 건데 그걸 이제 결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피비드 샤반의 유명한 그림이고요. 여기 이제 리옹 미술관에 가면은 저거를 이제 벽에 이렇게 붙인 그림이죠. 붙인 그림이고. 그다음에 요거 우리가 그 슈잔 발라동 할 때 나왔어요. 발라동. 그죠? 나중에 또 나옵니다. 여기 로트렉하고 슈잔 발라동이 여기에 있는 모든 인물의 모델로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대한 비판은 이 그림 인물들이 개성이 없고 뭐 이런 비판이 많았다 그래요. 근데 당연히 개성이 있는 게 아니지. 이건 왜냐면 영혼을 그린 거니까 인물을 그린 게 아니니까 실제 인물을. 자 어쨌든 그런데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패러디했어요. 진짜 또 자신도 크게 그렸어. 이 그림을 이거 380 이거 어마어마한 큰 그림이야 이거. 이게 패러디 그림이에요. 패러디화. 그죠? 패러디화 엄청 크게 그렸습니다. 그죠? 높이가 172, 380, 3m 넘게 패러디 하나 하려고 그린 참 어떻게 보면 웃긴 건데 뭐 이제 귀족이니까 그 재료비나 이런 걸 걱정을 안 하니까 그죠? 했겠죠. 그리고 이거를 또 전시를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어디다가 전시하려 한 게 아니라 나는 저런 거랑 다르다는 식으로 그냥 그린 거야. 그죠? 말 그대로 자신이 그냥 자신의 기분에 취해서 풍자한 건데 그냥 전시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피비드 샤반을 그냥 조롱하기 위해서 그냥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뭐냐 저렇지가 않은데. 그래서 하늘의 천사는 물감 튜브를 들고 있고 이게 물감 튜브입니다. 그죠? 물감 튜브. 그죠? 여기는 원래는 저걸 들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하프. 그죠? 하프인가 이거 그죠? 리라. 그죠? 그리스 리라를 이렇게 들고 천사가 날고 있는데 리라 대신에 그죠? 물감 튜브를 그렸고 이거 그리스 건물에 시계가 있어. 시계. 그죠? 현대 시계. 그죠? 어디 갔죠 이게? 고전적인 현관 위에는 현대적 시계가 부착되어 있다. 그죠? 시계가. 여기 몰래 아무것도 없는 그냥 이런 건물인데 시계가 돼 있고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죠? 여기 지금 뭐를 따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옆에 애가 지금 뭐 빵을 혼자서 먹고 누워 혼자 빵 먹고 있어요. 빵. 그죠? 오른쪽 구석에서 소녀는 빵을 먹고 있다. 그다음에 어쨌든 주로 여성들 아니에요. 주로 여성들, 여신들. 그죠? 주로 여신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 보러 남성들이 몰래 닥치는 거지. 여자들이다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여기 이 여성들이 많이 이 성스러운 숲을 향해 현대적 인물들 예술가 복장을 한 남자들 그죠? 남자들이 쫙 이렇게 그죠? 여기 좀 이렇게 뭔가 앞에 여기 화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그죠? 이런 거 아니 예술가 미술가 복장에 이 남성들이 무질서하게 행진하여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죠? 뭔가 이게 이런 신성한 숲이 뭔가 현실로 내려오는 거지. 그런데 이게 로트렉 자신이 이게 키가 작은 로트렉이에요. 보이시죠? 그죠? 등을 돌린 채 지금 땅에 소변을 보고 있는
땅에 지금 그죠? 이게 뭐 소변 오줌 싸고 있는 거 아니에요? 소변을 보고 있는 것으로 불경스러움의 방점을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뭐 별로 예술사적으로 중요한 그림은 아니지만은요 어떤 롯들에게 그 어떤 그 젊을 때의 그 생각과 그 스타일 그 아카데미즘과의 결별 그죠?를 그런 선언하는 그런 그림으로 이것도 꼭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이걸 전시하더라고요. 그 데뷔에서 이게 이 그림을 빌려다가 이 피비드 샤바니 옆에다 놓고서 제가 그림 기법은 아카데믹한 거 아닌가요? 이거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걸 패러디했으니까 그걸 본따서 이렇게 그랬겠죠. 그린 거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죠? 패러디한 거니까 자신의 스타일보다는 피비드 샤바니의 그림을 그죠? 요 스타일 비슷하게 따와서 그죠? 그린 거겠죠. 옷자락에다 이런 거냐 그죠? 아무래도. 어쨌든 그런 패러디화를 그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별을 하고 자신은 이 몽마르트의 그 활락가, 그죠? 캬바레, 뭐 그죠? 클럽, 카페, 이런 그죠? 그런 데서 이제 출입하기 이제 21살부터 그래서 엘리제 몽마르트라 그다음에 우리가 유명한 건 물랭드라 갈레트 여기 이제 출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유명한 대중가수 겸 작가인 아리스티 브리앙 이 사람입니다. 예. 샹송 이른바 샹송이라고 그래요. 샹송 그죠? 샹송 가수인 브리앙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평생의 작품 소재인 뭐 무용수, 가수, 서커스, 매춘부 등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나중에 그린 이제 포스터죠. 포스터 그죠? 앙바사데르 카페 꽁세르 앙바사데르에 출연한 아리스테드 브리앙 그죠? 출연을 알리는 카페 앙바사데르의 광고 포스터입니다. 그죠? 이 사람이 우리 카페에 출연한다. 그래서 이렇게 뭐 조용필 출연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붙인 거예요. 광고 출연 포스터. 근데 롯데렉도 최초로 구현한 게 요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그 전에는 포스터가 당연히 있었죠. 광고 포스터가 있었는데 글자를 가린다는 생각을 못 했겠죠, 사람들이. 글자가 있어야지. 글자가 다 드디어 롯데렉은 바로 포스터의 글자 일부를 그림으로 살짝 감춰 요거를 이제 사용한 선구적인 인물이라는 겁니다. 이런 거. 그래서 포스터의 그 시조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죠? 그죠? 우리는 익숙한데요. 옛날 사람들 그 생각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처음에는 글자가 다 나와야지. 온전하게 나와야지. 그리고 글자도 자기가 썼어요. 이런 거 글자 자기가 쓴 겁니다. 이런 포스터. 이 몽마르트의 그 앙바사데르라는 유명한 카페죠. 그죠? 그 카페 꽁세르 그죠? 노래 부르는 그런 카페. 그래서 우리 이제 카페 꽁세르 앙바사데르 한번 나왔었죠. 앙바사데르가 그 엠베서더 호텔 하는 지금 엠베서더 호텔 그죠? 엠베서더 그죠? 대사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불어식으로는 앙바사데르가 되는 거예요. 그죠? 대사. 그죠? 우리가 엠베서더 호텔의 뜻이 그죠? 엠베서더 카페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드가 할 때 나왔었습니다. 그죠? 드가 할 때 앙바사데르 카페의 백화라는 그 가수 그죠? 가수가 그래서 이 당시 가수들의 별명이 이 정도도 양반이더라고요. 뭐 별의별 게 다 있더라고요. 뭐 무슨 뭐 참 약간 그 상스러운 식의 별명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가수는 노래를 부를 때 몸을 떠는 몸짓 때문에 간질간질. 근데 요 그림은 이제 제가 특별히 다시 복습을 할 이유가 이게 바로 느껴지잖아요. 그죠? 여기 지금 이 그림하고 그죠? 그래서 215페이지. 그래서 오른쪽에 이 가스등에서 비친 이 광대처럼 빛나는 이 얼굴 그죠? 이 그로테스크한 그죠? 요 215페이지 요 얼굴이 이게 지금 누구를 이게 지금 이게 드가의 그림을 보고 이 노트렉이 그 인공 조명 효과 끝에 요런 걸 그린 거. 이게 지금 얼굴색이 이럴 수가 없는데 이게 인공 조명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인공 조명 때문에 그죠? 그 효과 그렇게 아주 그 관객 자체를 그로테스크하게 바로 요 그죠? 그린 이것은 뚜루즈 롯데렉을 바로 연상시킵니다. 롯데렉의 이 그림을 연상시킵니다. 그죠? 요 관객들 얼굴 비친 그 가스등의 장면이요. 그러니까 그로테스크라는 것은 괴상하고 기괴하고 형축스러운 요거를 그로테스크하다고 하잖아요. 원래는 로마 무덤 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무덤 속의 그 기괴한 분위기를 얘기하는 건데. 자, 그래서 카페 앙바사데르 카페 그림. 자, 그 다음에요. 말씀하신 시간상 고흐 좀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고흐. 그래서 이제 고흐 얘기, 이제 고흐와의 만남, 그죠? 빈센트 반 고흐. 이 고흐예요, 그죠? 그 파스텔로 그린 거죠, 파스텔로. 롯데렉이
파스텔로 그린 뭐 상당히 귀한 초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한 초상화예요. 그러니까 옆모습을 그린 건 이거밖에 없어요. 옆모습을 그리거나 찍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다 고우가 자신의 앞모습을 자화상은 앞모습인 거고, 그죠? 사진도 다 앞모습인 거지. 옆모습을 그리거나 찍은 사진 자체가 하나도 없고, 요거 딱 하나입니다. 옆모습은 고우의 옆모습, 그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꼬른봉의 화실에 들어가서 한 5년 다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의 다닐 끝에쯤에 이 반 고흐가 네덜란드에서 공부하다가 안 되겠다 해서 자신도 파리에 가서 뭔가 좀 배워야 되겠다 해서 파리로 와요. 86년에 파리로 오거든요. 그래서 86년에 파리로 와서 여기 이제 이 코르몽 화실에 들어가서 이 사람 그래도 너그러운 사람이라서 거기 들어가서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주변 화가들을 만나죠. 그래서 그때 봤던 것처럼 뭐 시냐크 만나가지고 전묘법 배우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사람들 만나고 그러다가 도저히 파리에서 이제 살 수가 없어서 1888년 2월쯤에 남프랑스 아르로 이제 떠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리 한 2년 정도 있었어요. 만 2년 정도. 그거는 파리에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한 2년 정도 있었는데, 그거는 그 시기에 어떻게 보면 참 고흐가 어울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쉐라도 같이 어울리고, 그죠? 시냐크도 어울리고, 전묘법. 그 다음에 이 로트렉 그렇게 만납니다. 그래서 꼬르몽 화실에 반등구가 들어오게 돼서 이제 아웃사이더를 알아보는 거지, 그죠? 사회적 배경도 성격도 다른 두 화가가 사실은 전혀 다르잖아요. 하나는 귀족이고 하나는 말 그대로 개차반인데 그거는. 근데 그 반고가 자신과 마찬가지로 아웃사이더의 만화차례 로트렉은 특유의 상해성으로 금방 지낼 수 있었다. 이제 알아보는 거죠. 아웃사이더가 서로 알아보고서 서로 이제 같이 이렇게 여기 저 압생트를 넣은 겁니다. 압생트 술잔. 그래서 반 고흐가 압생트를 즐겨 마셨다 그랬죠. 압생트 기억나시죠? 압생트라는 독한 술, 그죠? 그래서 요거는 10살 차이가 나요. 거의, 그죠? 10살, 11살, 그죠? 로트렉이 어리죠. 고흐가 그림을 늦게 시작했으니까요. 로트렉이 그린 비네트 반 고흐입니다. 그래서 34세의 반 고흐를 그린 건데요. 사실 고흐가 이 뒤로 얼마 못 살아요. 1890년에 죽거든요. 90년 7월 29일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얼마 못 사는 거죠. 참 그걸 보고 몰랐지만 그때는 몰랐겠죠. 근데 어쨌든 고흐를 그린 건데요. 이게 그러니까 그 로트렉이 정말 잘 포착했다는 게, 그래서 이렇게 자세를 술집에서 고고 자세를 이렇게 취하고 있고 옆모습을 딱 초상화를 그린 겁니다, 로트렉이. 그래서 요거에 대한 아주 좋은 평가, 아주 호평을 제가 이제 찾아가지고 이게 평론가가 쓴 거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요 표현이 좀 마음에 들긴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고흐는 당장이라도 뛰어오를 듯하다 동물처럼 좀, 그죠? 그런 그 감정이 다 보시면요, 그죠? 뭔가 딱 느껴집니다. 뭔가 차분하게 앉아있는 것 같지만 꼭 그렇진 않아요. 뭔가. 그래서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트렉이 정말 몇 개의 파스텔 선으로 이제 그린 거잖아요. 선으로 주로, 그죠? 그래서 반 고흐의 현존하는 초상화 가운데 그의 내면을 가장 잘 표현한 감수성이 뛰어난 작품이다. 그러니까 또한 이 그림은 다른 사람들이 정열적인 고흐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알려준다. 압생트를 앞에 두고 앉아있는 고흐는 당장이라도 뛰어오를 듯한 동물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이제 고흐가 자신의 자화상을 그렸지만요. 그 자신의 자화상은 이 표현력이 풍부하고 유명한 거 많아요. 근데 자신의 과연 내면을 자신이 잘 포착했느냐, 그것도 다른 문제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남이 그린 초상화가 오히려 그 고흐의 우리가 보는, 그죠? 남들이 보는 고흐의 내면을 잘 포착할 수 있을 텐데, 근데 그런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고흐의 초상화를 그린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건 로트렉은 정말 그런 데서 귀한 초상화라는 겁니다. 로트렉이 그린 초상화는 우리가 기인이라고 불렀던 고흐의 내면을 잘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스타일은 아주 인상포적이지만 내용은 단순히 기분이나 분위기를 전달하면서 넘어서고 있다. 그래서 고흐의 활력과 강박관념은 놀라만큼 충실한 인상적으로 그렇게 모습이 구성되어 있다. 즉 현재 고흐의 자화상이나 사진 중에 옆모습을 담은 것은 남아있지 않으며 옆모습을 보면 바로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초상화는 단지 심리학적으로 통찰력이 표현한 아니라 바로 이 처진 눈썹, 그죠? 매부리코, 그죠? 그것도 잘 묘사되어 있죠, 그죠? 옆모습이니까, 그죠? 앞모습으로 잘 안 나타나요, 매부리코가. 아마 좀 보시면 기억날 겁니다. 고흐의 자화상들이 많은데 잘 몰라요, 코가 그런지. 근데 이게 코가 이렇게 매부리코에다가, 그죠? 이 눈썹, 처진 눈썹 이렇게 처진 거. 여기 지금 약간 화면으로 봐서 그런데요. 어쨌든 한번 좀 다른, 그죠? 이게 좀 다르잖아요. 그 파일 따라서 좀 다르게 보이잖아요. 보시면은 훨씬 더 잘 포착했다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반 고흐를 그린 귀한 초상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반고가 들어왔는데 반고가 들어온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꼬르몽이 제자들과의 이런 일이 있어서 충돌로 화실의 문을 닫게 되어서 롯드렉은 꼬르몽이 화실을 떠나게 된다. 그런데 요때 이제 말 그대로 고우도 만난 것처럼 요 많은 화가들이 같이 어울리게 됩니다. 롯드렉은 꼬르몽의 화실 주변에서 매일 어쨌든 에밀 베르나르 이 사람 중요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잠깐 할 거예요. 요 에밀 베르나르를 그대로 영향 준 사람이 고갱이에요. 고갱. 반 고흐, 피카소, 드가, 고갱, 슈에라, 시나크 등 새로운 스타일이죠. 다 그죠? 아카데미가 아닌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교류했는데 롯드렉은 그 중에서 특히 드가, 그죠? 드가를 마음속 스승으로 삼았다. 그래서 별명이 작은 드가. 그래서 드가가 올해 여름 내가 그린 작품이 나쁘지 않다며 격려해 주었다. 어찌나 그 말을 믿고 싶었는지 이런 식으로 정말 롯드렉은 드가를 스승으로 그죠? 아주 존경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드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등장했어요. 그는 롯드렉은 나의 옷을 입고 있지만 자신의 사이즈에 맞게 잘 알아요. 이게 드가다운 그 독설이에요, 그죠? 키 작으니까 키 작아. 그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나름 드가 독설가라 했잖아요, 그죠? 이게 나의 옷, 내 거랑 똑같은데 지 키대로 잘라버렸어. 지 멋대로 잘라 그런 거 약간 그 비꼬는 게 있는 겁니다. 이게 나름. 근데 또 그거에 대해서 또 반대로 세자는 나는 롯드렉이 더 좋다 그래요. 드가에 관해 질문을 받아요. 드가 어떻게 왜냐면 드가랑 세자는 같이 저거 했잖아요. 처음에 인상주의 전시회를 같이 한 사람이잖아요. 1회랑 3회를 맨 처음 원년 멤버긴 한데 그죠? 근데 세잔이 나중에 볼 때는 드가 쟤는 맨날 잘난 체하고 쟤 별거고 롯드렉이 좋다고 대답해버린 거예요. 이게 아예 세잔은. 자, 그래서 드가의 영향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 같은 경우도 이게 내면이 정말 잘 표현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그냥 평범한 세탁부, 그죠? 세탁부 아니에요. 그죠? 세탁부를 그린 건데 바로 이제 한편으로 보면 인상주의적인 기법입니다. 이런 그죠? 옷감의 표현이나 이런 게 그죠? 아카데미 스타일이 아니고 인상주의적인 그런 이쪽에서 빛이 들어오는 그런 그림인데요. 정말 세탁부가 앞에 빨랫감 놓고 세탁부는 사회 최하층분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바로 그 현대의 삶을 살아가는 인물의 어떤 내면에 대한 그 묘사가 정말 탁월하다고. 그렇게 그죠? 요 선과 요거 자체가 그죠? 뭐 특별한 감정은 없죠. 이 사람이 특별한 감정은 없을 텐데 바로 그 세탁부의 그 정말 묘한 그 장면을 정말 잘 표착한 그런 수작으로 여겨지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롯드렉이 판매된 그림 중에서는 제일 비싼 그림으로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0원이네, 20년 전에 330억 정도.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탁부. 이건 당연히 드가가 세탁부 그림을 많이 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롯드렉은 드가가 자주 그렸던 그런 현대적 소재들, 세탁부, 뭐 서커스, 목욕하는 여성 등 이런 소재를 또 따라 그리면서 또 그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드가보다 뛰어난 것 같아요. 이런 내면은.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요 그림이라든지 아까 반 고흐의 그림 같은 것도 이게 파스텔로 표현돼서 그렇지, 그죠? 이게 좀 색채가 좀 더 진한 그런 화질이 그런 게 있는데 보시면요, 정말 이런 눈썹이나 이런 것도 잘 예리하게 정말 잘 표현됐습니다. 정말 반 고흐의 그 주체할 수 없는 어떤 열정 같은 거. 자, 그래서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젊은 롯드렉은 드가를 이렇게 이제 꽤 동경을 했지만 하지만 일방적이었던 것 같다. 왜냐면 드가는 자기가 독불장군 아니에요, 그죠? 독불장군이고 나머지 다 깔아뭉개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인간 혐오증이 있는 사람이어서 성장이 멈춘 불구의 롯드렉을 약간 거만한 태도로 아까 그런 식으로 말한 겁니다. 그래서 내 옷을 입고 있는데 잘라버렸어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나 그것은 경쟁심이 낳은 결과일지도 모른다. 이거 왜냐면 뛰어나거든요, 그죠? 이 젊은 놈이 엄청 뛰어나거든. 뛰어난 경쟁자의 등장. 그 다음에 또 주제도 자기가 독점적으로 그린 주제인데 얘가 또 내 거 따라 그리면은 이게 그 독점성이 상실되잖아요. 드가는 그래도 자기가 독점적인, 독보적인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이제 자기는 드가는 점점 눈이 이제 안 보이기 시작했고, 그죠? 슬슬 눈에 위기가 왔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경쟁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게 일반적인 평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드가 유명한 그림 아니겠습니까? 욕조라는 그림, 그죠? 그래서 인상주의 전시회 출품돼서 친구들한테 너 관음증이냐 해가지고 드가가 욕 먹었던 그런 그림이 아니에요, 그죠? 이거 뭐 그린 거냐? 이거 뭘 보라는 거죠? 관음증이야? 뭐야, 그죠? 근데 당연히 롯드렉은 인상주의 전시회에 갔었고요, 이 그림을 관찰했고, 그래서 롯드렉이 그린 그림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롯드렉이
딱 보시면 벌써 색채가 비슷하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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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딱 보시면요, 그죠? 이 그림과 그죠? 이 머리카락 색깔도 비슷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저 뒤에 또 욕조가 있어요. 여기 욕조가 있어요, 나름 뒤에, 그죠? 욕조가 있습니다. 이 색도 그렇고 딱 그 영향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선적인 게 더 많죠, 그죠? 선적인 구성이 훨씬 더 많고 어떻게 보면 진짜 드가가 헉 할만해요. 나보다 더 잘 그리더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이거랑 보면은 이건 물론 파스텔이고 이건 파스텔이고 이거는 이제 유화니까 좀 다르긴 하긴 한데 그 세밀도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드가가 위기감을 느끼는 거지. 나랑 똑같이 그런 더 잘 그리려면 나와서 이거. 그래서 롯데 제목은 화장 좀 그죠? 목욕을 한 다음에 화장을 하는 건지 어쨌든 그런 몸단장하는 그런 그림인데요. 드가 욕조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어쨌든 핵심은 여성의 그 벗은 등, 그죠? 이 등이 제일 핵심이에요, 그죠? 등, 그죠? 이것도 항상 드가가 말년에 이 여성의 등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죠? 등이 핵심이고, 그죠? 배경에 욕조가 있고 여성의 머리색, 그다음에 사용된 색채와 색조가 너무나 비슷해요, 그죠?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그러니까 고흐가 이제 아르로 떠나기 전에 자기 친구들을 다 이제 한번 만나고 가잖아요. 인사 나 간다 인사. 근데 이 로트렉이 화실에서 이제 로트렉이 이 그림을 그리는 걸 봤다는 거예요. 반도가 이 그림을 그리는 걸 착수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제 고흐는 남프랑스 아르로 떠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생 테오가 형 나 그 그림 샀어라고 이제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죠? 동생 테오 반 고흐가 뮤스품 딜러 안에서 이 그림을 테오반에서. 근데 물론 롯드렉은 그림을 판매할 필요가 없었어요. 귀족이니까 필요 없었는데 뭐 사겠다고 하니까 이제 파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고흐하고 또 얽힙니다. 그리고 물론 나중에 또 더 결정적으로 얽히는 또 일이 있어요, 고흐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봤던 그림이잖아요, 그죠? 봤던 그림. 그래서 이것도 드가의 영향이에요. 드가의 이 그림 우리 보셨죠? 한참 많이 분석했잖아요, 그때, 그죠? 드가의 그 페르낭도 서커스의 라라양, 이 고개사. 그래서 이게 입으로 물고 매달려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그 고개를 부리는 이런 나라양을 정말 공간감 뛰어난 공간감을 표현하는 아주 정말 우수한 대단한 작품입니다, 자체로는. 근데 당연히 롯드렉이 이 그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페르낭도 서커스 똑같은 그 서커스 단을 주제로 하였지만은요, 그 드가는 여자 고개사잖아, 여자 고개사. 근데 이 롯드렉은 여자 공마사, 그죠? 를 되게 바꾼 거죠. 이 말타는 이 공마사 우리 지난번에 봤었습니다. 그래서 또 드가처럼 화면 중앙에 빈 공간이 많아요, 그죠? 원래 보통 옛날 그림들은 화면 중앙에 그 인물이 오는데 중앙이 아니라 중앙을 비워놓고 오히려, 그죠? 중앙을 비워놓고 또 잘린 화면 이렇게 잘랐잖아요, 광대, 그죠? 광대 잘랐고 여기 사람 여기서 잘라버렸고, 그죠? 이런 식의 그 잘린 화면 여기서도 지금 이 도르래의 줄이 여기서 잘라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인물을 자르는 그런 것까지도 다 그 빈 공간 잘린 화면은 다 일본 목파나 드가의 영향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롯드렉은 이 운동감을 이 말 자체의 운동감도 있지만은요, 그죠? 이 붉은 벨벳을 이용해서 그죠? 뭔가 더 난간의 곡선을 이용해서 운동감을 더 살리는 그런 표현 방식을 택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상당히 캐리커처적이죠, 그죠? 이런 그 지휘자 같은 걸 보면은요, 완전한 그 전통적인 그림보다는 캐리커처적인 그림. 그래서 롯드렉의 후기 그림 가면은 칠하지 않은 게 많아. 아마 이것도 색칠을 안 했을 거 같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칠하지 않고 남겨둔 그런 빈 여백도 많다 그럽니다. 일본 목화나가 이렇게 잘려 있어요. 네, 끝부분에 자른 이런 거 일본 목화나서 배운 겁니다. 사진이 잘려 있어서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사진도 잘려. 사진에서 그것도 그러니까 영향이 겹친 거죠. 일본 목화나도 이게 잘려 있기도 하고 크게 비대칭적 구성에 비어 있기도 하고 또 대각선을 많이 보고 이런 식으로 또 원근법 무시하고 그런 거. 물론 일본 목화나도 종류가 많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것도 언제 한번 뭐 간단히 좀 보시겠습니다. 아마 그때쯤에 좀 할 것 같아요. 저때쯤에 고흐 뭐 일본 풍 하고 나올 때. 그리고 이 작품이 그 쉐라의 마지막 작품 서커스에 영향을 줬다는 거 지난번에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구성을 쉐라의 서커스에 영향을 줬다. 그 다음에요, 말씀하시면 요거까지 그림만 적당히 보시고 오늘 마무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뭐예요? 이게 바로 그 드가의 압생트의 영향이에요, 그죠?
드가의 압생트 너무나 유명한 그림은 그다음에 압생트 넣었습니다. 그죠? 압생트. 그죠? 드가 압생트. 이거 우리 했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그 젊은 현대인들의 삶의 만연한 어떤 소외를 그려낸 그런 작품으로 이제 보통 여겨집니다. 그래서 함께 있으면서도 외로운 삶, 그죠? 그죠? 같이 둘 모르는 사람이 아닐 텐데 아는 사람일 텐데 이제 압생트 한 잔 놓고 저 이렇게 오늘 또 이거를 먹어야 되나 해서 또뭐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이렇게 잘린 화면 시선 밖으로 나가고 지그재그 그죠? 구성 이런 식의 뭐 너무나 유명한 그 드가의 그림입니다. 그죠? 드가의 그림.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이제 그 드가라면은 그죠? 이 로트렉은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물론 요거 이제 약간 미완성적으로 여겨지는데요. 그죠? 이거 뭔가 또 특징이 있는 거죠. 로트렉은 나름 로트렉식으로. 그죠? 근데 이건 뭐냐?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제목은 똑같이 남녀 뭐 커플 같지 않은 커플이 그죠? 이렇게 이 남자는 이제 술 마셔서 이제 기분 좋게 있는 이렇게 약간 해롱해롱하죠, 그죠? 그다음에 그죠? 여기서 다 먹고 이제 마지막 부스러기 남은 거야. 마지막 부스러기 몇 개 남아가지고 다 먹고 이제 아유 이제 가야 마나 이러고 있는 겁니다. 약간 찌푸둥하게 그죠? 정말 찌푸둥하게 딱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 있는 거예요. 거의 다 먹었죠. 술도 거의 핀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이게 왜 미완성적인 건데? 그러니까 다 그린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는 모르죠. 못 들어봤으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다 그 완성되지 않은 듯한 뭐 그런 뭐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뭐 그거는 뭐 다 봐도 뭐 다 된 것 같기도 하고 된 것 같기도 하고 한데 뭐 어쨌든 미완성적이라고 이렇게 뭐 여겨진다고 합니다. 자 표정이 좀 그리네요. 네. 손에 뭐 들고 있는 게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림상으로 우리가 그럼 어느 그림이 더 뛰어나냐 이거랑 했을 때 물론 뭐 그거를 꼭 평가할 수는 없죠. 더 뭐 어떤 게 더 낫다 뭐하다. 그런데 분명한 차이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까지만 하고 간다. 이거는 분명히 드가 그림은 이게 내용보다 형식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 형식이라는 겁니다. 그죠? 대각선 구도, 잘려나가는 화면, 형식주의 이게 드가는 그걸 다 계산해서 그리죠. 계산해서 다 계산해가지고 그러니까 지치고 우울한 두 사람은 이게 또 구석으로 밀려 있거든요. 아니 물론 이제 그게 그럴 수 있지 비대칭적인 구성이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벌써 이 형식에 의해서 밀려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주제로 잡아요.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을 주제로 잡으면은 이게 뭔가 좀 밀려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제라는 게요. 이 긴장감이라는 게 무슨 긴장감이냐면 둘이 뭐 싸워서가 아니라 사이가 나빠서가 아니라 요거예요. 여기 제가 쓴 것처럼 기분 좋게 취한 듯한 남자의 뭔가 행복해 보이는 그죠? 이제 술 다 달달한 거죠. 여기도 노트렉 친구입니다. 사진사, 아까 그 사진 찍어준 사진사예요. 머리색이 사진사고 고개를 돌리고 단정하지 않은 자는 그냥 이제 막 이제 앉아 있는 거죠. 이제 앉아 있는 여성. 이게 이제 시전 바라동입니다. 그래서 찌푸둥하잖아요. 찌푸둥한 표정, 그죠? 근데 이게 그죠? 이게 어떤 관계냐 둘이 당연히 둘이 아는 관계고 친한 관계고 물론 연인일 수도 있고 그냥 뭐 친구 정도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 관계라는 게 우리 현대의 관계라는 게 지금 결국에는 이게 헤어진다는 거 이게 종래 파국을 향해 간다는 거 이거 그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인간관계가 그런 긴장감이에요. 그죠? 긴장감이라 이게 다른 뭐 팽팽한 뭐 서로 간에 뭐 견제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죠? 이거는 어차피 니랑 나랑은 갈 길이 다른데 우리 그냥 같이 이렇게 있는 거고 또 내일 왔으니까 또 이 자리에 와서 술 마시는 거고 그렇게 있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긴장관계라는 거예요. 어차피 끝날 관계지만은 그죠? 어쩔 수 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의미의 긴장감 없이 묘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그 드가의 그림은 나름 또 긴장감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둘이 그죠? 그러니까 결국 둘이 그죠? 함께 있으면서도 외로운 삶을 살다가 결국 파국으로 갈 거거든. 근데 그 긴장감이 좀 밀려난 것이고 반면 이거는 그렇다는 거지. 이거는 서로 이렇게 하다가 결국엔 헤어질 거지만은 헤어지지 못하는 그죠? 헤어지지 않고 유지되는 듯한 어떤 그런 긴장감. 사실 그런 거잖아요. 여성은 그죠? 아유 또 술 취해서 이러고 있네. 그래서 찌뿌둥하고 자기도 찌뿌둥하고 술 한잔해서 그러다 가자 하고 헤어지고 나면 다음날 또 만나서 또 비슷한 관계 유지되고 근데 결국은 각자 갈 길이 다르잖아. 그죠? 그건 또 알고 있고 뭐 그런 식의 의미예요. 그런 그 현대적 감성을 이제 그 내면을 더 잘 그 긴장감 없이 그죠? 드러내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뭐 어느 그림이 더 낫다 못하다 그런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은요, 분명히 그런 의미로 보자면은 이 그림과 이 그림을 이렇게 대비해서 이렇게 좀 보는 그런 좀 재미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시고요. 다음번에 이제 그 롯데리 포스터나 이런 거 쭉 보시면은 뭐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